밤 11시 명동 뒷골목.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 인생이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56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해본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강철 같은 여자, 냉혈한 CEO, 결혼도 안 한 독신녀.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말들이었지만 저는 그 말들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싫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회사 앞 고급 레스토랑에서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데 골목 어귀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골목을 2번, 3번 돌아도 그 차는 계속 뒤에 있었고 차에서 내린 남자들의 눈빛은 명백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래전 잊었던 두려움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전 병원 복도에서 느꼈던 그 공포,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을 것이라던 그 남자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골목이 점점 좁아졌습니다. 뒤돌아 나갈 수도 없었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손에 든 핸드백이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때였습니다. 골목 모퉁이 가로등 아래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는 걸 보니 방금 장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키는 178cm쯤, 마른 체격에 낡은 청자켓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이해할 수 없는 본능에 이끌려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저기요. 청년이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예요. 제가 이 사람 엄마예요. 청년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처음 보는 중년 여자가 갑자기 엄마 행세를 해달라니. 뒤에서 남자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청년의 옷깃을 더 세게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제발이요. 잠깐만 엄마인 척만 해주세요. 청년이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놀라움도 있었지만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슬픔 같은 것, 혹은 그리움 같은 것. 그리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들이 우리 앞에 섰습니다. 3명. 모두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이수정 대표님이시죠? 목소리는 예의 바르지만 차가웠습니다. 청년이 제 앞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 누군가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 남자들이 청년을 훑어봤습니다. 가족분이시군요. 잠깐 대표님과 얘기 좀 하려고요. 무슨 얘긴데 이런 밤에 골목까지 쫓아오십니까? 청년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저를 자기 뒤로 완전히 가렸습니다. 어머니가 불편해하시는데 다음에 정식으로 약속 잡으세요. 지금은 집에 가실 시간입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죠, 대표님. 아드님도 잘 계시고요. 그들이 돌아섰습니다. 검은 차가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고 엔진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청년이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목소리가 너무 따뜻했습니다. 진짜 걱정하는 것처럼, 진짜 아들처럼. 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연기는 처음 해봤는데 잘 넘어갔네요. 엄마 연기.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진짜 어머니는 안 계세요?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청년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없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라는 말 써본 적이 없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청년의 목에 걸린 낡은 황동 열쇠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아주 가까운 곳에서, 정말이지,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청년이 낯설지 않다.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 보답이라는 이름에 집착 그 뒤로 일주일. 저는 그 청년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서류를 보다가도, 밤에 집에 돌아와 차를 마시다가도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라는 말 써본 적이 없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56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이 쏠린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 단 한 번 병원 창문 너머로 고아원 차에 실려가는 하얀 보자기를 보며 느꼈던 그 마음 이후로는 처음이었습니다. 비서에게 개인정보를 알아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민준호, 28살, 고아원 출신, 현재 편의점 야간 알바와 공사장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 중, 고아원 출신, 그 단어를 읽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놓치고 책상에 쏟아졌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세상에 고아원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준호 씨죠? 저 지난번에 도움받았던 이수정입니다.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3일 뒤 회사 앞 카페.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지만 머리를 정돈하고 온 게 보였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일찍 왔더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앉으세요. 커피 시킬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자주 했습니다. 물어보면 언제나 괜찮다고 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병원에서 괜찮아요. 아기는 건강해요라는 의사 말을 들었을 때처럼 거짓말처럼 들렸습니다. 지난번 일로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네요. 도움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요. 당연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남일에 나서는 사람 드물잖아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특이한 미소였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서. 그래서 뭐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으세요? 네. 사실 우리 회사에서 인턴을 모집 중인데 관심 있으세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인턴요? 저 학벌도 별로고 경력도 없는데요. 학벌 상관없어요. 사람 보고 뽑는 거예요. 지난번에 보니까 상황 판단 빠르고 무엇보다 책임감 있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짜 이유는 그를 제 곁에 두고 싶어서였습니다. 매일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가 잘 먹는지, 다치지 않는지, 밤에 어디서 자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미친 짓이야. 이건 대체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정말 괜찮을까요? 또 괜찮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괜찮게 만들어줄게요. 믿어봐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는 제 회사 인턴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한 달, 준호는 정말 성실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일을 찾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요즘 신입 안 그런데 특이하다고 수군댔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가 왜 그러는지. 한 번도 제대로 인정받아 본 적 없는 사람. 한 번도 잘했어라는 말 들어본 적 없는 사람. 그래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인 사람.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2잔 들고 그의 책상으로 갔습니다. 아직도 이래요?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요. 아, 대표님. 이것만 마무리하면 돼요. 내일 해도 되는 일이잖아요. 무리하지 말고. 준호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대표님은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세요? 그 질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뭐 회사에서 다들 잘해주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대표님은 다르게 대해주세요. 밥은 먹었는지, 어디 다친 데 없는지, 밤에 잘 곳은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요. 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상해요.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혹시 저한테 무슨 빚 같은 거라도 있으세요? 빚. 그래요. 빚이 있었습니다. 30년 전에 진 빚. 갚을 수 없는 빚. 그냥 착한 청년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전 착하지 않아요.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착할 리 없어요. 가끔은 정말 미워요. 왜 날 버렸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내가 그렇게 싫었을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놓고 저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미워서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무슨 사정이 있어요. 애를 버리는데. 준호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땐 나도 어렸어. 겁이 났어. 모든 걸 잃을까봐 무서웠어.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어깨를 꼭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56살 여자의 얼굴. 주름이 깊게 패인 눈가. 웃음기 없는 입술. 나는 엄마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벌을 받은 거야. 평생 혼자 사는 거.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그 아이가 준호라면? 그럼 나는? 준호가 회사에 들어온 지 2달째 되던 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준호의 책상 서랍이 뒤져져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했지만 청소부가 다녀간 시간대였고 청소부는 원래 그랬다고 잡아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준호가 퇴근길에 미행당했다고 했습니다. 대표님, 요즘 이상한 차가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차? 무슨 차? 검은색 승용차요. 지난주부터 퇴근할 때마다 뒤에 있어요. 검은색 승용차. 그날 밤 골목에서 봤던 그 차.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증거가 없어서요. 그냥 우연일 수도 있고. 우연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너무 세게 나왔습니다. 준호가 놀라 저를 봤습니다. 대표님? 준호 씨, 당분간 조심하세요. 혼자 늦게까지 남지 말고 밤에는 택시 타고 다니고.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저 때문에?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라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그 사람들이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준호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준호를. 그날 밤 집 앞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철민. 30년 전 병원 복도에서 저를 협박했던 그 남자. 이제는 백발이 성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수정 대표님. 당신이 기억하시는군요.
영광이네요. 그는 차에서 내려 제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 청년 민준호 말이에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애랑 무슨 관계세요? 직원이요. 직원? 하. 이수정 대표님이 고아원 출신 청년을 인턴으로 뽑으실 정도로 착하신 분이셨나요? 그의 말투에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애 멀리 하세요. 안 그러면 어쩔 건데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철민이 비웃었습니다. 30년 전 일 다 까발려질 텐데요. 미혼모 스캔들, 아이 유기, 은폐 공작. 언론에 터지면 대표님 회사뿐 아니라 명성도 다 날아갑니다. 해보세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해보라고요. 까발리든 뭘 하든. 하지만 준호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오호? 생각보다 애착이 강하시네요. 혹시? 박철민이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봤습니다. 눈치채신 건 아니겠죠? 설마.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뭘 눈치채요? 그 애가 누군지 말이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우리가 처리하기로 했던 그 아이. 대표님이 낳은 그 아기가 바로 민준호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전 그때 아기를 고아원에 넣었어요. 죽였다고 보고했지만 사실은 살려뒀죠. 제가 보기엔 너무 약해 보였거든요. 그 갓난아이가. 그래서 차마. 박철민의 얼굴에 뭔가 감정 같은 게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문제가 됐어요. 대표님이 자기 아들을 곁에 두고 있으니까 언젠간 들킬 겁니다. DNA 검사라도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멀리 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그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3일 드리죠. 그 애를 회사에서 내보내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든. 선택은 대표님 몫입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내 아들이라고? 3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나는 지난 2달 동안 내 아들과 함께 있었던 거야. 내 아들을 보면서도 몰랐던 거야. 눈물이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엄마라는 말 써본 적이 없어요라던 그 슬픈 눈빛. 목에 걸린 황동 열쇠.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미소. 다 내 거였구나. 내 아이의 것이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박철민의 말.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준호가 위험해진다. 내가 곁에 있으면 그 애가 다친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호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다고. 설령 그것이 다시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이라 해도. 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내가 지킬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함께 서는 사람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를 불렀습니다. 사장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준호의 인턴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해야 해. 이게 그 애를 지키는 길이야.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대표님 부르셨어요? 앉으세요. 준호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요. 인턴 기간을 더 연장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준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회사 사정이에요. 거짓말이시잖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대표님, 전 바보가 아니에요. 요즘 대표님 표정 봤어요. 뭔가 걱정하시고 저 피하시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고칠 게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잘못한 건 다 나야. 준호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그럼 뭐가 문제예요? 준호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처음 보는 격한 감정 표출이었습니다. 왜 저를 데려오셨어요? 왜 잘해주셨어요? 그냥 처음부터 모른 척 하시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날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동정이었어요? 아니에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동정 아니에요. 진심이었어요. 모든 게. 그럼 왜요? 왜 저를 내보내려고 하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널 지키고 싶어서. 지킨다고요? 준호가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걸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준호 씨 주변에 위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날 위협하는 사람들이 이제 당신까지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 곁에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저를 내보내는 이유예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럼 더 말이 안 되잖아요. 위험하면 제가 더 대표님 곁에 있어야죠. 그날 밤처럼. 그날하고는 달라요. 이건 진짜 위험해요. 상관없어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대표님이 저를 필요로 해줬어요. 그런 사람을 이제 와서 버릴 수 없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준호 씨, 대표님이 저한테 잘해준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저를 데려오셨는지, 왜 챙겨주셨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준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대표님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전 좋은 사람이 다치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이번엔 제가 대표님을 지킬게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이 아이가 날 지키겠다고. 30년 전 내가 버린 이 아이가.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괜찮아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쪽 입꼬리만 올라가는 그 미소. 전 평생 혼자였어요. 잃을 게 없어요. 하지만 대표님은 달라요. 이 회사 명성 지켜야 할 게 많잖아요.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내겐 엄마가 있어. 바로 여기 내 앞에. 하지만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는 회사에 남았습니다. 계약서는 찢어버리고 전학갈 때까지 경호원처럼 붙어 있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건물 CCTV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주차장에 검은 차 세대에 남자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지금 당장 나가요. 왜요? 그 사람들이 왔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같이 나가요. 대표님 혼자 두고 못 가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아니에요. 준호가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전 평생 혼자 도망쳤어요. 고아원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근데 이번은 달라요. 이번엔 지킬 사람이 있어요.
그의 눈빛이 확고했습니다. 아, 이 아이가 내 아들이.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철민과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수정 대표님, 기회를 드렸는데 안 받으시네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나가긴요. 우리가 왜 나가요? 박철민이 준호를 봤습니다. 그 청년도 데려가야죠. 없애야 할 증거니까. 그 말에 제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준호가 제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표님한테 손대지 마세요. 꼬마가 용감하네. 내가 누군지 알아? 몰라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전 이 사람을 지킬 거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저한테 소중하니까. 박철민이 비웃었습니다. 소중? 하. 그 사람이 내 엄마인 줄도 모르고.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준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준호야. 그 순간 건물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세계 경찰이 도착하면서 박철민 일당은 도주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저와 준호 단둘만 남았습니다. 준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등만 보여도 그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진짜예요? 준호가 돌아보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 사람 말이 진짜예요? 대표님이 제 엄마라는 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이요.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미안해. 제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정말 미안해. 준호가 휘청거렸습니다. 창틀을 붙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왜?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날 버렸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어렸어. 26이었어. 회사 인턴이었고 미혼모가 되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어. 무서웠어. 그래서 날 버렸어요. 준호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잃을까봐 무서워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습니다. 28년 동안 전 매일 밤 생각했어요. 왜 버려졌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혹시 날 찾고 있을까? 매일매일이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고아원에서 다른 애들은 부모님이 면회 오는데 전 한 번도 없었어요. 명절 때 다들 집에 가는데 전 혼자 남았어요. 졸업식 날 다들 부모님 손잡고 가는데 전 혼자 걸었어요. 준호야, 미안해, 정말. 미안하면 다해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28년이요. 28년 동안 혼자였어요. 아프면 누가 챙겨줘요? 힘들면 누가 안아줘요? 무서우면 누구한테 기대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엄마라고요? 준호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대표님이 저한테 잘해준 게 다 죄책감이었네요. 불쌍해서 데려온 거고 미안해서 챙긴 거고 그게 다였어요. 아니야.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을지 몰라. 하지만 나중엔 진짜였어. 내가 잘 먹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진심으로 궁금하고 걱정됐어.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왜 숨긴 거예요? 무서웠어. 내가 날 미워할까봐. 용서 안 해줄까봐. 맞아요.
안 용서해요.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 대표님을 용서 안 해요. 절대. 그리고 그는 돌아섰습니다.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전 이제 대표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준호야. 제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준호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엄마 행세하지 마세요. 전 평생 혼자 살았어요. 앞으로도 혼자 살 거예요. 준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끝이야. 다 끝났어. 그 뒤로 일주일. 준호는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집 앞까지 찾아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준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대지 마세요라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병원 복도, 갓 태어난 아기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 계속 되돌아왔습니다. 그때 내가 용기를 냈더라면, 그때 내가 아이를 안고 도망쳤더라면, 하지만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표님, 준호 씨 연락처로 문자가 왔는데요. 고아원에서요. 고아원? 네, 준호 씨가 자랐던 그 고아원이요. 원장님이 준호 씨 찾고 계신데요. 급한 일이 있다고. 저는 곧바로 차를 몰았습니다. 고아원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낡은 3층 건물. 페인트가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가자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수정 대표님이시군요. 준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준호가 여기 있나요? 아니요. 며칠 전에 들렀다 갔어요. 그런데 원장이 서랍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맡겨진 물건이 있어요. 당시에 아기와 함께 온 편지와 열쇠입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노란 편지지 한 장과 황동 열쇠 하나가 나왔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엄마는 지금 어려서 키울 수 없지만 언젠가 꼭 찾으러 올 겁니다. 이 열쇠를 간직하고 있으면 엄마가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미안해요, 우리 아기. 엄마는 너를 사랑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편지 내가 쓴 게 아니야. 이 편지 누가 쓴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당시 아기를 데려온 사람이 남기고 간 거라고 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누가 이 편지를 쓴 거지? 그때 원장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며칠 전에 와서 이 편지를 읽었어요. 그리고 울더니 자기는 이제 엄마를 용서하겠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준호 말로는 엄마가 찾아왔대요. 뒤늦게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모든 것을 앗아가려는 시도 고아원에서 돌아온 뒤 저는 준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을 비웠고 전화도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퇴근하려던 순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수정 대표님? 박철민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이 준호를 찾으시나 봐요? 여기 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준호 말이에요. 우리가 모시고 있어요. 안전하게요. 준호한테 손 떼면 손 뗀 건 없어요. 아직은요. 하지만 대표님이 협조 안 하시면 모르죠. 뭘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회사 지분 51%와 현금 100억. 그리고 대표님 사임. 그럼 준호는 무사히 돌려드리죠. 미친 소리.
미쳤죠. 하지만 선택은 대표님 몫이에요. 회사냐 아들이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100억 회사 지분. 그것들을 다 줘도 준호를 찾아야 해.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주더라도 박철민이 준호를 무사히 놔줄 리 없다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준호를 구할 수 있지? 다음 날 새벽 3시. 저는 아직도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준호야. 저는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 사람들이. 대표님. 준호가 저를 말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망쳐 온 거야? 아니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거래를 했어요. 거래? 박철민이랑요. 제가 대표님 설득할게요. 그 조건들 다 들어주시라고. 그러면 저를 놔준대요. 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뭐라고? 대표님, 그냥 주세요. 회사도 돈도. 그럼 다 끝나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널 협박한 거야? 뭐라고 했어? 협박 아니에요. 준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전 그냥 대표님이 더 이상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요. 저 때문에 대표님 인생이 망가지는 거 보기 싫어요. 준호야. 전 어차피 혼자였어요. 앞으로도 혼자일 거고요. 하지만 대표님은 달라요. 이 회사 명성 다 있잖아요. 저 하나 때문에 다 잃을 순 없어요. 너 하나가 아니야. 제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30년 만에 찾은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없었던 엄마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해서 그동안의 시간이 지워지나요? 제 상처가 아물어요? 아물게 할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생이 걸리더라도. 평생이요? 준호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제 평생을 회사랑 맞바꾸려고 하시잖아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내일까지 답해주세요. 거래에 응하시겠다고. 그럼 전 박철민한테 가서 마무리 지을게요. 안 돼. 그 사람들한테 가면 안 돼. 괜찮아요.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전 평생 혼자 살아왔어요. 이것도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준호야, 제발. 하지만 준호는 돌아섰습니다. 내일 연락 기다릴게요. 그리고 그는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다시 잃을 순 없어.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사도 돈도 명성도 다 내려놓기로. 하지만 한 가지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를 지키는 것. 저는 컴퓨터를 켜고 30년 동안 모아온 박철민의 범죄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폐 공작, 협박, 불법 거래. 모든 것을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끝낼 거야. 준호를 구하고 이번엔 제대로 끝낼 거야. 새벽 5시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 준비해 주세요. 모든 걸 밝힐 겁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오텍 대표 이수정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저는 30년 전 미혼모였습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26의 나이에 아이를 임신했고 당시 일하던 회사와 가족의 압박으로 출산 후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플래시가 더 빠르게 터졌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제게 거짓 통보가 왔습니다. 아이가 사망했다고.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28년 동안 고아원에서 자라고 혼자서 세상을 살아왔다는 것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지금 저를 협박하는 조직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30년 전 제 아이를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조직. 그들이 지금까지 저를 협박하고 제 아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그들의 범죄 증거가 있습니다. 30년간의 은폐 공작, 협박, 불법 거래,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졌습니다. 저는 오늘 네오텍 대표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는 것, 뒤늦게 찾은 제 아이를 이번엔 절대 놓지 않는 것. 그때 회견장 뒤편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기자들이 그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그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저를 똑바로 보며 준호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왜 모든 걸 내려놓으려고 하세요? 너를 지키고 싶어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넌 저 같은 사람이 아니야. 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야. 30년 동안 내가 미처 지키지 못한, 하지만 단 하루도 잊은 적 없는 내 아들. 준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럼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무서웠어. 내가 날 용서 안 해줄까봐. 엄마라고 부르지 않을까봐.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준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 내가 날 용서하든 안 하든, 엄마라고 부르든 안 부르든, 난 내 엄마야. 그리고 엄마는 자식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야. 준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그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엄마를 찾으면 어떡하나? 엄마가 날 기억 못하면 어떡하나? 아니면 날 다시 버리면 어떡하나? 안 버려. 다신 안 버려. 저는 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늦어서 정말 미안해. 준호가 제 품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28년 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듯. 엄마.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졌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왔던 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 자리에 따뜻함이 차올랐습니다. 그래, 엄마야. 내 엄마야. 기자들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터졌지만 저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 안의 아들을 30년 만에 다시 안게 된 이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기자회견이 끝나고 경찰이 박철민 일당을 체포했습니다. 30년간의 범죄 증거들이 모두 드러나면서 그들은 구속됐습니다. 저는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회사 지분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는 준호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준호와 단둘이 제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희는 처음으로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표님, 아니 엄마. 준호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죠? 제가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해. 서두르지 않아도 돼. 근데 정말 괜찮으세요? 회사도 그만두시고 돈도 다 주시고. 괜찮아.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들은 다시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넌 아니잖아. 넌 내가 다시 만들 수 없는 단 하나뿐인 내 아들이야. 준호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전 아직도 가끔 화가 나요. 왜 그때 날 버렸는지, 왜 진작 찾아오지 않았는지. 당연해. 화내도 돼. 원망해도 돼.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알아줘. 엄마도 평생 아파했다는 것. 단 하루도 널 잊은 적 없다는 것. 준호가 제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을 이제야 아들 품에서 흘릴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사무실도 비서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 준호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를 위해 밥을 짓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28년간 혼자 살았던 준호도 30년간 혼자 살았던 저도 가족이 된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저희는 가족이 되어 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부엌에서 준호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뒤에서 왔습니다. 엄마, 뭐 도와드릴까요? 엄마. 그 호칭이 아직도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됐어. 넌 거실에 가서 쉬어. 엄마도 쉬셔야죠. 준호가 제 옆에 섰습니다. 함께 야채를 다듬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요즘 어때요? 뭐가? 회사 그만두시고 이렇게 평범하게 사시는 거.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행복해. 진짜로.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회사에 있을 땐 매일 숫자만 봤어. 실적, 주가, 계약. 근데 지금은 널 봐. 내 얼굴, 내 웃음, 내가 잘 먹는지, 행복한지. 그게 훨씬 소중해. 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요. 엄마라고 부르는 것도 같이 사는 것도. 아직도 화나는 날 있지? 가끔요. 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문득문득 어렸을 때 생각나면 화나요. 왜 그때 없었는지. 하지만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이해해요. 엄마도 어렸다는 것, 무서웠다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해한다는 것.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이해해줘서. 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과거는 못 바꾸잖아요. 그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있잖아요.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시간이.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지금부터 시작이야. 그날 저녁, 저희는 준호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원장님은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준호가 엄마를 찾았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준호 키워주셔서.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못한 일을 대신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준호는 스스로 잘 컸어요. 착하고 강한 아이였죠. 원장님이 준호를 봤습니다. 근데 준호야, 그거 아직 차고 있구나. 원장님이 준호의 목에 걸린 열쇠를 가리켰습니다. 네. 항상 차고 다녀요. 준호가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엄마한테 받은 거니까요. 저는 제 가방에서 똑같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분만실에서 차고 있던 그 열쇠. 박철민이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이거. 준호가 열쇠를 받아들었습니다. 두 개의 열쇠를 나란히 놓으니 완전히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엄마가 날 고아원에 보낼 때 이걸 같이 보낸 거예요? 아니, 사실은 저는 진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알아냈어. 당시 병원 간호사였어. 그 사람이 너한테 열쇠를 남긴 거야. 엄마가 찾아올 수 있게.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응. 그 사람이 진짜 천사였어. 엄마가 못한 일을 대신해 준 거야. 준호가 열쇠를 꼭 쥐었습니다. 그분한테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그래. 나중에 꼭 찾아가자. 고아원을 나오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전 이제 괜찮아요. 뭐가? 다 괜찮아요. 과거도 현재도. 엄마를 용서하는 것도. 제 발이 멈췄습니다. 정말? 네. 완전히는 아니에요. 아직도 가끔 아프고 서운하고. 하지만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진심으로 미안해한다는 거, 지금 옆에 있다는 거, 날 사랑한다는 거, 그게 느껴져요. 그래서 괜찮아요.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아들. 준호도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도 고마워요. 찾아와줘서, 날 포기하지 않아서. 저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 28년 동안 혼자였던 시간, 그 모든 시간이 아팠지만 이제 저희는 함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전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요. 새로 시작? 네. 공부도 다시 하고 싶고 제대로 된 일도 찾고 싶어요. 더 이상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고 싶어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좋아. 엄마가 도와줄게. 뭐든지. 근데 엄마도 뭔가 하셔야죠. 네. 엄마도 새로 시작하세요. 하고 싶었던 일, 꿈꿨던 것들. 저는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성공만 쫓아왔습니다. 회사, 돈, 명성.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놓쳤었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게 있긴 해. 뭔데요? 상담사. 나처럼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엄마들을 돕고 싶어. 준호가 활짝 웃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잘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네. 엄마는 진심이 느껴지니까. 그 마음이면 누구든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새로 시작하자. 늦었지만 안 늦었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금이 딱 맞는 때예요. 엄마도 저도. 그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30년이 늦었지만 28년이 늦었지만 지금이 딱 맞는 때였습니다. 6개월 뒤 저는 작은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희망의 문이라는 이름으로 미혼모, 고아원 아이들,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준호는 대학에 복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저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상담소 문을 닫고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오늘 한 엄마가 아기를 지키기로 결심했어. 정말요? 잘하셨네요. 준호가 기뻐하며 식탁을 차렸습니다. 저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요.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준호야. 정말 많이.
저희는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28년 만에 저희는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있으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으니까,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 있으니까